희대의 역작 스릴러 앨범의 전무후무한 성공으로 마이클 잭슨의 초절정의 전성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남녀노소, 피부색,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마이클 잭슨은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팝스타였고 수많은 회사들이 마이클 잭슨 모시기에 거의 수백억의 계약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음료 시장에서 가족, 전통, 클래식한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코카콜라에 밀려가지고 만년 짭카콜라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펩시였는데 때문에 펩시는 코카콜라의 보수적이고 가족적인 이미지랑 상반되게 젊음과 세련됨의 상징으로 진보적인 젊은 브랜드 포지션을 잡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전 세계 아이콘이 된 마이클을 적극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펩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니면 핑크 언니, 비욘세, 베컴 같이 당대 최고의 팝스타들이나 축구 선수들을 모델로 삼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런 블록버스터 마케팅의 기조는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펩시가 마이클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기 위해서 제시한 금액이 자그마치 500만 달러였습니다. 500만 달러. 그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거 펩시 인마들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이클, 지금 펩시가 업계 최대 금액 500만 달러를 베팅했는데 노래만 하고 춤추는 모습만 담으면 된대. 조건도 좋은데 바로 오케이 해도 되겠지? Hey Frank, I'll never do such a thing. Frank, 나는 내 음악이 음료수 로고송으로 소비되는 거 원치 않아. 광고 형식이 아닌 뮤직비디오나 영화처럼 찍어서 좀 더 특별하게 쓰일 수 있다면 생각해 볼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마이클은 그냥 어색하게 실실 쪼개면서 펩시 한 모금 쫙 마신 다음에 춤추고 노래 살짝 하는 그런 전형적인 광고보다는 기존 광고의 틀을 벗어나가지고 마치 영화 같고 창의적인 광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펩시 경영진이 마이클한테 연출 전권을 맡기면서 펩시와 마이클 잭슨의 광고 빅딜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84년 1월 27일 LA에 있는 대형 세트장에서 광고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기존 광고랑 다르게 세트장에 실제 팬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마치 실제 공연을 하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광고 장면 중에 마이클이 무대 계단을 이렇게 싹 내려오고 마이클 뒤에서 엄청 큰 화염이 팡팡 터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무대 연출을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출팀이 불꽃을 터트리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너무 일찍 화염을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머리에 화염이 옮겨 붙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마이클은 처음 몇 초간 머리에 불이 붙은지 모르고 계속 춤을 췄거든요. 그런데 마이클 머리에서 시꺼먼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보고 스태프들이 달려가가지고 불을 껐는데 마이클의 머리는 이미 피부까지 타들어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두피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건물 밖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장갑을 낀 손을 담담하게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상의 여파는 너무 잔혹했고 연예인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구적으로 탈모가 왔기 때문에 평생 부분 가발이나 모자를 써야 했고 여러 차례의 두피 재건 수술을 견디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진통제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이클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펩시 측은 계약금 이외에도 합의금 150만 달러로 금융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이렇게 지급받은 합의금 150만 달러 전액을 치료받던 병원에 전부 다 기부를 하고 해당 병원은 화상센터를 건립해서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딴 마이클 잭슨 화상센터를 세우는 그런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고로 펩시는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짭카콜라라는 그 기존의 이미지에서 젊고 세련된 콜라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단순히 촬영장에서 일어난 부상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사실 마이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마이클 몸에 계속 하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리 힐즈의 그 피부과 의사를 하고 있는 아놀드 클라인이라는 양반이 있었거든요. 그 땅값 비싼 베버리 힐즈에서 피부과를 차렸으면 이 양반이 업계 탑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이클이 이 양반한테 진료를 딱 받으러 갔는데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백반증이라는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반증 해가지고 뭐 백반증이 뭐 기사식당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이 외부에 들어오는 병균이랑 싸워야 되는데 피하 식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백지 열심히 자기 일 묵묵하게 잘하고 있는 멜라닌 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병이거든요. 여러분들 멜라닌이 뭐 하는 겁니까? 자외선에 노출된 우리 몸을 꾸릿꾸릿하게 이렇게 검게 태워주면서 방어해주는 색소잖아요. 근데 이게 죽어버리니까 그 죽은 부위는 허옇게 색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밖에 나가서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이 절단이 나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마이클은 1년 365일 햇빛이 촉촉한 LA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백반증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외부 상처나 피부 화상을 입으면은 엄청 악화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이클은 머리가 홀라당 타버렸으니까 거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화상 때문에 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흰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땅 따먹기처럼 계속 크게 번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으로 갈색 분장을 몸에 발라가지고 영토 수복 차원에서 분장을 하다가 계속 흰색 반점 세력이 커져버리니까 이거는 온몸을 그냥 갈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장 시간도 너무 길게 들고 단가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남아있는 검은 피부를 하얀색으로 덮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중과 미디어, 특히 흑인들은 이런 마이클의 시루떡처럼 하얘진 피부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표출합니다. 아, 저 새끼 저거 돈 좀 벌었다고 이제는 백인인 척하는 거 보소. 아예 박피를 해서 백인이 되려고 하는 거 보소. 철수세미 머리를 펴가지고 백인들처럼 생머리로 댕기는 거 보소. 졸라 꼴배기 실래 하면서 온갖 모욕을 당했고 심지어 마이클은 멜라닌 세포가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산이나 마스크를 이용하거나 긴팔 옷을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까무잡잡한 피부로 수줍게 웃던 마이클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이클이 정말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비단 건강 같은 내부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1982년에 스릴러 앨범이 발매가 됐을 때 같은 해에 프린스라는 가수가 1999 앨범을 내놓으면서 스릴러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뒀거든요. 프린스라는 가수가. 사람들이 항상 라이벌 구도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프린스야말로 진짜 MJ랑 라이벌 구도로 만들기가 딱인 거예요. 왜냐면은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모타운 시스템에서 공장에서 전문가들이 파트별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랑은 다르게 프린스는 미니아폴리스 언더 출신 무명 천재 운든 고수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데뷔 앨범부터 모든 악기를 지가 혼자 띵가띵가 하고 프로듀싱까지 혼자 다 쳤기 때문에 가내수공업 장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은 이를테면은 약간 신라 호텔 주방장 느낌이고 프린스는 제야에서 내공을 쌓던 1인 선술집 사장님 같은 그런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흑백 가수다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둘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는 영상 하나가 뚝딱 말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를 틀어드릴게요. 자, 주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주류에 편승되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다 같이 이제 김밥 천국에 가가지고 한 젓가락 하려고 갔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돈가스 정식, 제육 정식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근데 꼭 보면은 메뉴에 있는지도 몰랐던 양평 해장국 이런 거 시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힙스터 감성 있는 양반들은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마이클 잭슨 좋아할 때 대체자로 프린스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프린스 팬덤이 생기기 시작하더만은 결국에 84년도에 마이클이 펩시 사고로 고생하면서 공백기가 생겼을 때 그때 프린스가 타이밍 기가 막히게 영화랑 앨범 퍼플 레인을 발매하면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사실 영화 쪽으로는 마이클도 성공 못한 영역인데 프린스는 지가 기획한 영화랑 앨범 둘 다 평단의 호평과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마이클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급부상합니다. 그러니까 남진 대 나훈아, H.O.T 대 제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나 구도가 있다 보니까 마이클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계속 치고 올라오는 도전자들 그리고 뭐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급격하게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조롱하는 대중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모든 내외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앨범을 준비하게 되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둔 전작 스릴러를 능가할 수 있는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프린스에 비해서 창작성이나 예술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곡가 퀸시 존스에 대한 의존성을 대폭 줄이고 직접 집에다가 초호화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엔지니어 수십 명을 대동해가지고 같이 데모곡을 뽑은 다음에 그런 수백 곡 중에 추리고 추린 A급 곡을 퀸시 존스랑 같이 다듬는 식으로 마이클이 전반적인 앨범 제작을 지휘하고 앨범 11곡 중에서 9곡을 마이클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앨범에 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쏟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이클이 얼마나 강박관념이 심했냐면은 당시 마이클한테는 꿈의 숫자가 있었어요. 스릴러 앨범 판매량을 뛰어넘는 숫자. 앨범 1억 장 판매를 위해서 화장실 거울에 1억을 적어놨을 정도로 자기가 세워 올린 업적과의 싸움, 그리고 팬들의 기대, 라이벌과의 싸움에 대한 그런 압박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리고 1987년 8월 스릴러로 최고점을 찍었던 마이클이 다시금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을까 전 세계가 숨죽이고 기다린 Bad 앨범이 출시됩니다.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마이클의 새 앨범 수록곡 5곡이 빌보드 1위를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목표로 했던 1억 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 세계 700만 장을 팔아치우는 최단기 판매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영화 감독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을 맡고 헐리우드 스타 배우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출연시킨 뮤직비디오는 그렇게 식은방을 떨던 MTV가 하루 종일 마이클의 뮤직비디오를 반복 편성하게 굴복을 시켰고 월드 투어는 4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단과 언론은 슬슬 마이클 잭슨을 향한 억가를 시작합니다. 스릴러를 못 이겼으면 실패지 뭔 성공이냐. 지가 1억 장 팔 거라고 입 털었는데 못 팔았으면 실패지 뭔 정신승리를 처하고 있냐. 이거 봐라. 통장에 돈이 더 꼽힐수록 피부색 더 하얘지는 거 보소. 가부끼냐. 돈 좀 벌었다고 이제 흑인들이랑 엮이기 싫은 거냐. 이 배신자 새끼냐. 마이클의 이번 앨범을 실패로 몰아가려는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가를 당하니까 그 무렵부터 자기가 직접 세운 신적인 기록을 깨기 위해서 마이클은 더 집착하기 시작하고 음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경쟁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서고 싶어 했어요. 그런 마이클에게 다가온 동네 형님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비틀즈의 센터이자 메인 보컬 폴 맥카트니 형님이었습니다. 폴 맥카트니 형님. 폴이랑 마이클이 과거에 같이 노래를 하나 냈던 인연으로 그때부터 계속해서 호영호재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하루는 폴 형님이 비즈니스 조언을 해줍니다. 야 마이클 이리 한번 와보라. 너 이번 앨범에 돈 얼마 썼니? 개털됐니?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이거이 이병철이고 이거이 정주영이다 하면서 진짜 돈이 되는 거는 행사 뛰고 뭐 직접 몸으로 뛰면서 버는 게 아니고 다른 가수들이 쇠가 빠지게 만든 음악 저작권이나 판권을 사모으는 게 개꿀 중에 개꿀이라면서 아주 자세하게 마이클한테 저작권을 소유를 하면은 곰이 재주를 부리면은 잘 때도 알아서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꼽힌다는 거를 폴 형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ATV라는 음악 판권 회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이 회사는 진짜로 굵직굵직한 가수들 판권을 상당량 가지고 있는 명맥 있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틀즈 형님들 그 초창기 때 옛날에 비틀즈 음반 관리해주던 놈이 비틀즈 몰래 ATV에 비틀즈 히트곡 포함해가지고 싸그리 다 몰래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폴 형님이 ATV에서 자기 노래 판권이 다시 매물로 뱉어져서 나오기만을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84년도에 ATV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창고 대방출로 폴 형님이랑 존 레넌 형님이 직접 작곡한 비틀즈 히트곡 251곡 포함해가지고 거의 4,000곡이나 되는 저작권들이 한 방에 매물로 묶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폴 형님도 그죠? 참 이 양반도 답답한 게 폴 맥카트니 정도면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돈도 많은 양반이 그냥 혼자서 일 처리하면 되는데 존 레논 형님 곡도 거기 같이 묶여 있으니까
존 레논 행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은 존 레논 행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해가지고 존 레논 행님 와이프 요코 오노 아지메 있죠. 존 레논 행님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에미나이 매물 불렸다. 우리 반반 뿜빠이 해가지고 같이 이거 사지 않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반반 뿜빠이 오네가이시마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코 오노 아지메가 반반 돈을 내서 사는 건 사는 건데 이게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요코 오노 아지메하고 폴 맥카트니하고 둘이 핀트가 팍 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전에 폴 맥카트니한테 저작권 레슨을 받던 마이클이 이거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엄청난 자금력을 앞세워가지고 공격적으로 카탈로그 매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이 4,000곡짜리 저작권 카탈로그 전체가 마이클 잭슨 손에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왜냐? 비틀즈가 얼마나 대단한 그룹입니까? 근데 이 양반들 대표곡 Yesterday나 Hey Jude 아니면 Let It Be까지 전부 다 히트곡이 다 마이클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폴 행님이 돈 좀 아끼려고 했다가 자기 노래 전부 다 마이클한테 다 뺏긴 건데 이때 둘의 핀토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틀어졌고 마이클은 그때 전설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Hey Paul, it's just business. Paul 형, 개인적인 감정 없어. 이건 그냥 비즈니스잖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마이클도 조금 그런 좀 엉뚱한 구석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작권 카탈로그는 마이클이 샀던 그 저작권 카탈로그가 진짜 매해 엄청난 가치로 불어나요. 그러니까 명곡들은 사람들이 계속 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쭉쭉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이클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카탈로그 가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대 기획사와 함께 저작권 회사, 퍼블리싱 회사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합작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대 기획사는 바로 소니 뮤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빅딜은요. 추후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작권 회사에서 마이클이 차지하는 지분이 50%였고 이로 인해서 마이클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지만 동시에 엄청난 권력자들의 총구가 마이클의 이마로 향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뒀지만 마이클의 내면은 부서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허함을 막대한 소비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1988년에 할리우드에서 1시간 반 거리에 보면은 산타 이네즈 밸리라고 있어요. 산타 이네즈 밸리. 여기는 조금 외진 데예요. 여기 보면은 포도 농장이나 와인 농장 있죠. 그런 게 쫙 많고 진짜로 푸른 초원이나 야생화가 쫙 깔려있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동네거든요. 이 동네가. 그 동네에 330만 평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유명한 네버랜드라는 개인 저택을 건설합니다. 자, 네버랜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짓는 저택 수준이 아니었어요. 영화관, 미니 철도, 관람차, 회전목마, 심지어 코끼리나 기린이 있는 동물원이 있을 정도로 멀티 테마파크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마이클 정도 재력이면은 집에 경마장을 짓든 카바레를 짓든 간에 누가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아니 다 큰 어른이 집에 애기들이 노는 놀이동산을 만든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사실 마이클의 본심이 뭐였냐면 남들은 어릴 때 아빠 엄마 손잡고 용인자연농원이나 통도 환타지야 이런 데 가가지고 솜사탕에 핫바 하나씩 때려주고 그 아래 세대 친구들은 피카츄 돈가스도 하나씩 찔러주면서 추억을 쌓잖아요. 그런데 마이클은 7살 때부터 아버지가 낮에는 강제로 춤이나 노래 연습시키고 밤에는 캬바레나 스트립클럽 돌면서 날라오는 술병 피해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지냈고 10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진출하면서 행사 뺑뺑이를 돌았기 때문에 사실 소중하고 고귀한 어린 시절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그토록 원했던 동심을 이 엄청난 부지에 엄청난 자금력으로 실현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마이클은 그 순수한 동기로 만든 네버랜드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다시 음악 쪽으로 돌아와서 Thriller 앨범이 역사적인 앨범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앨범을 같이 만든 후속작 배드에서도 앨범을 같이 만들었던 퀸시 존스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과 퀸시 존스는 거기서 이제 관계가 쫑이 난 거예요. 그런데
당시 프린스가 주도했던 미니아폴리스 사운드가 굉장히 새롭고 창의적인 사운드라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클도 뭔가 음악적으로 세련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롭게 개발된 최신식 장비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전자음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음악에. 그때는 여러분들 80년대 막 이러니까 컴퓨터 자체도 귀하고 보급이 잘 안 됐던 시절이라 가지고 이 신디사이저 전자음악 장비가 엄청 귀하고 비쌌거든요. 근데 마이클은 자금력이 빵빵하니까 낭낭하게 신디사이저를 지 입맛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디사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 앨범 장르로는 당시 새롭게 뜨는 장르 뉴잭 스윙 장르로 정하고 다음 앨범 구상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뉴잭 스윙이 뭐냐? 뉴잭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힙합 드럼 비트에 전자음으로 입히는 이 팝 멜로디 그리고 거기에다가 R&B 창법을 말아 올리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힙합 드럼 비트가 뭐냐면은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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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힙합 드럼 비트예요. 이게 기본 힙합 비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신디사이저로 음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R&B 창법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은 듀스 아니면 뭐 현진영 씨 아니면은 최근에 뉴진스가 Supernatural이라는 곡에서 그 보였죠. 나는 그런 까라의 음악을 마이클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새 앨범에서. 그리고 마이클은 당시 뉴잭 스윙의 선구자로 통했던 테디 라일리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운드적으로는 이전에 여리여리하고 부드러운 사운드 대신에 녹물 냄새가 나는 쇳가루 솔솔 뿌리는 그런 사운드로 굉장히 거친 사운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 프린스가 성적인 가사나 아니면은 사회 비판이나 약간 오빠인지 언니인지 그 중간에 그 모호하게 밀당하는 굉장히 중성적이고 선정적이고 과감한 음악을 했거든요. 이거를 의식해서인지 마이클도 당시 자신이 가졌던 배신감, 고독감, 그리고 성적 욕구까지 과감하게 음악에 담으면서 팝스타를 넘어가지고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프린스와 정면 승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비주얼이었어요. 자, 프린스는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이 음악적으로는 팔방미인이었기 때문에 이쪽 계통으로는 마이클이 개인 교수 벼락치기로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버거웠어요. 그런데 마이클에게는 독보적인 무기가 있죠. 바로 춤이죠. 그리고 그 춤을 바탕으로 만드는 퍼포먼스 그리고 그 모두를 담을 수 있는 볼거리 풍성한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앨범하고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하고 왕좌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991년 드디어 Dangerous 앨범이 발매됩니다. 자, 이 앨범은요 전 세계적으로 3,200만 장이나 팔아치우면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도한 뉴잭 스윙도 세계적인 인기 장르로 대중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굉장히 아이코닉한 도입부죠, 그죠? Black or White라는 곡이죠. 그리고 Heal the world, make it better place. 아니면은 Do you remember? 그죠? Do you remember 같은 그런 정말 명곡들 일색의 Dangerous 앨범을 발매를 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 Dangerous 앨범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Dangerous 앨범을 잘 보시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으신 분들하고 같이 겸상을 해봤는데 이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굉장히 추악하고 견고한 시스템이라는 걸 마이클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의 추악함과 이거를 고발하는 내용의 가사를 표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잘 가사를 보시면은 이 은유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Dangerous 앨범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우리는 이 음악에서 마이클이 뭐 기득권자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음악에서 절규했던 메시지가 뭐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당시 대중들은 그냥 마이클이 만들어낸 신나는 노래에 열광했고 Dangerous 앨범도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듬해 정말 미국 역사와 팝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 공연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슈퍼볼 하프타임 쇼 아실 겁니다. 미식축구 결승전 전반전 끝난 다음에 한 15분 동안 여기는 뭐 한철 장사로 반짝 뜬 가수들 말고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맥락 있는 슈퍼스타들로 이 공연을 꾸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수로서는 진짜로
오를 수 있는 최대 공연인데 그 94년 당시에도 마이클 잭슨 이전에도 이 하프타임 쇼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전반전 그냥 끝나고 담배 한 대 푸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는 그런 타이밍 취급받았거든요. 근데 NFL 사무국에서 이 짜투리 시간을 지상 최대 콘서트로 바꿔보자는 그런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스타 마이클 잭슨을 캐스팅을 합니다. 그 공연 당일날 마이클이 그 바닥에서 위로 팍 떠요. 이렇게 팍 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2분 동안 무대 한가운데에서 한 2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관중들의 함성을 듣습니다. 똥폼을 딱 잡아요. 네, 다리에 쥐가 와서 뭐 찌릿찌릿한 그 타이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진짜 간지거든요. 진짜 간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빌리 진이라든지 아니면 블랙 오 화이트라든지 히트곡을 쭉 선보이면서 나는 미식축구 1도 관심 없지만 하프타임 쇼는 본다는 그 새로운 문화혁명을 탄생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커리어를 쌓는 마이클, 그리고 화려한 조명, 엄청난 음반 판매량, 폭발적인 콘서트 티켓 파워 등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인생인 것 같았던 마이클의 인생은 지금부터 낙하산 없이 수직 낙하를 시작합니다. 자, 슈퍼볼 공연이 있기 약 1년 전에 1992년 5월에 마이클이랑 마이클 로드 매니저가 LA 한복판에서 운전을 하고 왔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 돈도 잘 버는 양반들이 뭐 다마스를 끌고 다닌 것도 아닐 건데 갑자기 이상하게 차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빨리 마이클이 다음 일정을 가야 되고 소화를 해야 되니까 고장난 차 주변에 있는 허름한 렌터카 업체로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차를 렌트를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렌터카 업체 사장이 차량 조회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마이클 잭슨 소유 차량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클 잭슨 매니저한테 실례지만 어디 마십니까? 이 맞죠? 예? 마이클 잭슨 차 맞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와이프 아들놈이 이 마이클 씨 완전 팬이거든요. 이 실례가 안 된다면 이 혹시 우리 와이프 아들놈 이 네버랜드 구경 한번 시켜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초면에 마이클한테, 그죠? 마이클 매니저한테 자기 아들이 네버랜드 좀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쇼부를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어린애라고 아무나 네버랜드에 갈 수 있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아니 12살 어린아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를 보고 싶다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니저랑 렌트카 업체 사장이랑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클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Hey, let him come and visit. 김주임 그냥 방문하게 일정 잡아주세요. 오고 싶다잖아요.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그 렌트카 업체 사장 양아들 있죠? 조던 챈들러라는 12살짜리 남자애가 네버랜드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조던 또래 애들을 또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네버랜드에서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 자기가 누리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이클이랑 꿈을 이룬 12살 소년 조던, 그리고 학부형 준 챈들러 아지매까지 마이클이랑 굉장히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조던의 친아버지 에반 챈들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사장은 양아버지였고 친부 에반 챈들러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양반은 베버리 힐스에서 치과 진료를 보고 있던 치과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사춘기가 늦게 왔는지 예술병에 걸려가지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치과 의사 잘하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한다고 또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네. 그런데 친아들이 무려 마이클 잭슨이랑 같이 사이다랑 콜라랑 섞어 마시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친아버지가. 그래서 조던 친아빠 에반이 아들 핑계로 마이클한테 쓱 접근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로빈 후드 있죠? 로빈 후드 패러디 영화 시나리오 하나 쓴 게 있다면서 제작비로 수백억을 투자해달라고 아주 돈 맡겨놓은 놈처럼 마이클한테 압박을 취합니다. 당연히 마이클은 단박에 거절을 하죠. 그리고 마이클은 임마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깐 거예요. 마이클도.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에반 뒤를 캐는데 이미 마이클은 깊은 덫에 빠진 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마이클에게 투자를 거절당한 에반은
마이클이 네버랜드에서 자기 아들을 고립시키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이클에게 일방적인 고소를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소가 시작되자마자 마치 매체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삽시간에 뉴스와 신문이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마이클의 루머를 찍어내면서 핵폭탄급 대규모 스캔들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이클 의도가 어떻든 간에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다 큰 어른이 다른 부모 아이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마이클을 커버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정서상. 그래서 마이클이 동심을 되찾기 위해서 만든 네버랜드가 한순간에 다른 아이들의 동심을 빼앗는 그런 끔찍한 범죄 현장처럼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사건은 더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 마이클이 침팬지랑 함께 시간을 보낸 사진, 아니면은 회복이나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압 산소 치료실에서 잠을 때리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진까지 지금까지 마이클이 해왔던 행동 중에서 조금이라도 대중의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모조리 변태 행위나 기행으로 소비되면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마이클의 이미지는 낙하산 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들 조던이 마이클은 나에게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는 진술을 했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마이클에게 상황은 극도로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사실 친부 에반이 아들의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한테 데려가가지고 약물을 투여하고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진술을 바꿨다는 게 시간이 지나서 밝혀졌습니다만 당시 확실한 증거나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은 엄청난 수색팀,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네버랜드 센터를 까고 심지어 마이클의 몸에 있는 은밀한 비밀을 안다는 진술 하나로 마이클을 벌거벗기고 알몸 수색까지 촬영해서 감행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진술에 묘사됐던 거랑 마이클의 신체적 특징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마이클은 펩시 광고 촬영 사고 후유증 때문에 몸이 엄청 쇠약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살인적인 투어 일정을 소화해야 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약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까지 가서 수년간 이 법정 싸움을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마이클 측 보험사에서 이거 재판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이클 당신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미지 실추가 더 커질 거다. 그러니까 그냥 민사소송선에서 대충 합의를 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조던의 친부 에반 챈들러가 사실 이미 이것까지 계산을 했던 거예요. 일부러 처벌에 중점을 둔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뜯기 위한 민사 고소를 먼저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보험사에서 에반 일당한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합의금을 던져준 겁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아니 지가 떳떳하면 끝까지 싸워야지 왜 돈으로 입을 막은 거임? 쪽으로 받아들였고 어떠한 유죄 판결, 어떠한 처벌도 없이 마이클은 이미 어린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괴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마이클의 등에는 거대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마이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재력가를 수송하는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는 그 자체도 의심스러운데 아니 무슨 차가 와이오밍 시골에서 고장난 것도 아니고 LA 시내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으면 보험사에서 마이클 급에 맞는 렌트카를 고장 신고 접수 30분 이내에 직접 뛰어와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택에 항시 대기하고 있는 수행 비서들이 빠르게 다른 차를 끌고 와가지고 도와줬을 건데 굳이 이 기사가 제일 허름한 레카 사무실에 선수 기어 들어가가지고 신고 접수를 하고 또 렌터카 업체 사장이 피해 아동 새아빠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이클 정도 되는 스타한테 갑자기 양아들이 팬이라고 네버랜드에 초대해주면 안 되겠냐고 떼를 쓴다? 그리고 아들이 마이클이랑 친해지자마자 갑자기 새아빠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투자금을 요구한다? 팽당하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소송을 때린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아들이 당했으면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을 먼저 때렸을 건데 금융치료를 먼저 받으려고 민사소송부터 때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론이나 경찰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이악 물고 이미지를 추락시켰다. 이거는 진짜 어떤 세력이 마이클을 담그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는 정황에 힘이 아주 제대로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이클의 건강이 계속해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백반증 때문에
멜라닌이 계속 빠지니까 온몸이 허옇게 변하는데 이게 백반증 때문이라고 대중한테 공개를 안 하고 계속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마이클 정마 돈 벌더만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쪽팔리는갑다. 하고 비난을 받고 백인들은 어디 족보도 없는 놈이 백인 행사를 한단 말이고 하면서 점점 석고색 피부로 변해가는 마이클을 서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백인 흑인 할 것도 없이. 원래는 모든 인종의 사랑을 받던 마이클이 점점 모든 인종에게 비난받는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마이클은 계속 자신을 걸어 잠그고 압박 속에서 은거 생활, 칩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마이클이 자기 혐오나 자기 인종적 혐오로 피부를 표백하고 있다는 그런 내러티브를 양산을 했고 심지어 마이클이 악마의 의식 중이라는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당시 매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 뭐 TV랑 잡지, 신문 이런 게 전부였기 때문에 이런 거대 매체가 마음먹고 담그면은 어쩔 수 없이 기정사실로 굳혀지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은 미디어가 말하는 그대로를 비판 없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 마이클,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펩시 촬영 때 입은 화상을 견디기 위해서 처방받았던 그 진통제예요. 마이클이 당시 화상 치료 중에 워낙 통증이랑 고통이 심하니까 이게 아편계 진통제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이클은 오히려 이 통증을 빌미로 과다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돌아가는 모든 아픔을 잊기 위해서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다가 결국 진통제에 완전히 복종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릅니다. 이런 진통제 의존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은 결국 다른 종류의 약물, 다른 어떤 이상한 행동에 대한 집착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정맥 마취제 프로포폴이었습니다. 1996년에 마이클이 월드 투어 일정이 잡혔거든요. 근데 당시에 건강 때문에 투어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특히 마이클이 불면증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랑 정신이 피곤할 때 다시 충전이 되려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불면증이 너무 심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이 프로포폴에 손을 댑니다. 이 프로포폴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전신 마취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잠을 자려면은 살짝 잠이 살 오면서 눈이 스르르 감기고 얕은 잠을 거쳐가지고 깊은 잠으로 갔다가 이제 렘 수면으로 가는 그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렘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은 우리 뇌가 휴식도 하고 우리 몸도 퇴근이다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포폴은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마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렘 수면 주기고 뭐고 다이렉트로 그냥 무의식 상태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잠을 청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 상태로 잠만 잤다는 망각만 존재하는 거예요. 망각만. 휴식 없이 눈만 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정신이 썩어 들어가고 극도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조던 챈들러 사건 이후로 마이클의 인기가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후 발매한 히스토리 앨범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고 2001년에 인빈서블이라는 앨범을 발매했지만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뒷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 마이클은 실추된 이미지를 반전시킬 계기가 필요했어요. 그때 마이클에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바시르라는 영국 기자였는데 이 양반이 Living with Michael Jackson이라는 마이클 잭슨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을 밀착 취재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자신의 삶에 얽힌 오해를 풀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승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03년 2월 이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타게 되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마이클이 기대했던 거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마이클이 13살짜리 소아암 환자 게빈이랑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자가 44세 성인 남성이 남의 집 애들과 침실을 같이 쓰는 게 적절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마이클이 That's a beautiful thing.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라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사실 마이클의 침실은요, 여러분들 방 자체가 이미 복층 구조예요. 마이클 침실은. 그러니까 침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학고방 침대 하나 근근히 들어가는 그런 침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침실을 같이 쓴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연히 대중들은 마이클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후에 소아암 환자 개빈 가족은 마이클이 개빈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고발을 때려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얼마 후에 70명이 넘는 보안관들이 다시 네버랜드 센터를 깝니다. 이 이후 정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지만 마이클은 이 당시에 경찰들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경찰 당국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입장이 대립이 되지만 아무튼 간에 마이클은 아동 부적절 행위 7건, 음주 제공 2건, 납치 등으로 무려 14건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만약에 이 모든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마이클은 그냥 빵에서 수십 년 징역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가 톰 스네든, 그러니까 10년 전에 마이클이 비슷한 혐의를 받았을 때 그때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가 이번에 또 마이클 사건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어느 측면으로 보면은 어떤 정의로운 검사가 끝까지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걸로 볼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이 검사가 어떤 배후 세력의 사주로 집요하게 마이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담근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재판에서 마이클은 그냥 합의금만 지급하고 피하기보다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자들에 맞서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클의 의지와 다르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 기간 중인 2005년 3월 10일 아침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이클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담당 판사 로드니 멜빌은 마이클이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때리는 나이롱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배심원단이랑 취재진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1시간 안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구치소에 수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마이클은 병원복 차림으로 닝겔도 못 뽑고 그대로 법정에 출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 죽어가는 모습에도 매체들은 아니 재판 당일날 신성한 법원에 출두할 거면 가다마이나 정장을 걸치고 나와야지.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네. 동정심 유발하려고 환자복 차림으로 척 기어 나오는 거 봤어? 이런 놈은 콩밥을 처먹어야 된다. 라면서 잔인하게 마이클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로 재판장에 나타난 마이클. 그리고 캐릭터 삭제빵이 걸린 재판은 시작됩니다. 자, 여론은 마이클의 유죄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 마이클의 변호인단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마녀 사냥을 당할 수 있는지 그 잔인한 서커스 현장을 목격하셨습니다. 이 재판은 아동보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993년부터 시작된 톰 스네든 검사가 12년에 걸친 개인적인 복수극이자 한 슈퍼스타의 부와 명성을 노린 뻔뻔한 사기극입니다. 검찰 측이 들이민 10개의 중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단 하나로도 있었습니까? 경찰은 70명이 넘는 무장병력을 동원해서 네버랜드를 쥐잡듯 뒤엎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증거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은 개빈의 엄마 자넷의 일방적인 진술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정에서 자넷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넷은 과거 백화점 경비원들에게 성추를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해 합의금을 뜯어낸 전력이 있습니다. 네버랜드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마이클 잭슨 측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속여서 불법 복지수당을 챙긴 사기꾼입니다. 검찰은 마이클 잭슨이 개빈 가족을 네버랜드에 속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영수증과 증인들의 증언에서 이들은 마이클이 베푼 돈으로 최고급 스파에서 관리를 받고 쇼핑을 즐겼습니다. 물론 마이클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가족에게 자신의 침대를 내어주고 순수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언론이 묘사하는 치밀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증오와 탐욕에 대한 상처를 받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이클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네버랜드에서 시간을 보냈던 맥컬리 컬킨 씨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so ridiculous. 마이클은 한 번도 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락기로 게임이나 하고 놀았지 단 한 번도 마이클이 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배심원 여러분들, 커킨 씨의 증언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마녀 사냥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무죄입니다. 14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이클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맥컬리 컬킨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마이클을 위해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총대를 메고 진실에 대해서 입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 모든 이가 침을 꼴깍 삼킵니다. 마침내 판사가 배심원단에게서 판결문을 건네봤습니다. 피고 마이클 조셉 잭슨의 혐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마이클 조셉 잭슨에 대한 모든 14개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클에 대한 모든 혐의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판결 순간 마이클은 큰 동요 없이 담담하게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담은 농도 짙은 눈물을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법정 밖을 나서는 마이클 잭슨. 수많은 취재진을 가로지르고 쫓기듯 올라탄 경호 차량 안에서 마이클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억제했던 부담감과 억울함 속에서 애써 꾹꾹 눌러담았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오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네버랜드는 이전과 같이 자신의 꿈이 담긴 동심의 장소가 아닌 치욕적으로 몸수생을 당하고 압수수색에 더럽혀진 장소가 되어버렸고 마이클은 더 이상 정신적으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직후에 중동의 산유국 바레인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생뚱맞게 바레인이냐? 당시 바레인 왕자 압둘 빈 하마드 알 칼리파 아사라비아 깐타비아 I can show you the world 행님이 마이클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클에게 국빈급 대우와 완벽한 사생활 보호를 약속하고 거처를 마련해줬어요. 근데 햇빛도 못 받는 양반이 저쪽에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이래 비 많이 오는 시골 같은 데 가지 뭐 한다고 낮에는 찬물도 안 나오는 중동을 가가지고 아무튼 마이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도르를 온몸에 두르고 다녔어요. 그렇게 몇 달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가지고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는 그때 바레인의 왕자 압둘 빈 하마드 알 칼리파 아사라비아 깐타비아 I can show you the world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이 마이클, 네 달달이 니한테 돈 엄청 꼽아주고 있는 거 알지? 그러지 말고 이참에 우리 사업 하나 같이 할까? 하면서 같이 기획사를 차리고 앨범을 내자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났던 마이클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그런 각이 전혀 안 잡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업 제의를 퇴짜 맞은 왕자는 2008년에 마이클을 상대로 90억 원 규모의 계약 위반 파기 소송을 제안하면서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쫓겨난 마이클은 프랑스 거치고 일본 거치고 이런 식으로 전전을 하다가 밑돌쇠의 말을 들은 건지 아일랜드 깡촌에 있는 오래된 성에 스튜디오를 하나 차리고 거기서 지내게 돼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당연히 마이클 잭슨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근데 뭐 카메라를 들이대고 뭐 사인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쪼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클은 보통 평범한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동네 펍에 가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가볍게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죠? 비 오는 날에는 동네 애들하고 진흙탕 뒹굴면서 같이 놀고 정말 오랜만에 일상의 평온함을 느끼게 된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에게 그런 평온함은 사치였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천문학적인 빚과 파산 위기로 인해서 여기저기 급전을 땡겼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만 빌린 돈이 4천억이 넘었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여기저기 담보로 엄청 끌어다 썼는데 빚쟁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이클한테 소송을 걸면서 마이클은 해외 칩거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여러분들 분명 마이클은 이전에 소니 뮤직이랑 같이 차린 저작권 회사도 있고 돈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자, 마이클이랑 소니 뮤직 사장이 토미 모톨라라고 있어요. 인마가 진짜
아무튼간에 마이클이랑 토미 모톨라 소니 뮤직 사이에 일어난 분쟁 이거 하나로 영상 또 뚝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예전에 소니랑 마이클이 저작권 회사를 설립을 할 때 같이 공동으로 겉으로는 5대5 공평한 딜로 보였지만은 사실 소니가 마이클이랑 계약을 할 때 미리 작업을 쳤어요. 소니가 지그들한테 계약이 유리하도록 독소 조항을 여기저기 야무지게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이 90년대 후반에 소니 이것들 하는지 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 불러가지고 계약서를 재검토를 했는데 변호사들이 검토 끝나고 마이클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났어. 근데 일단 술 제일 센 거 딱 한 잔 따라주면서 마이클 이거 진짜 잣됐다 하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일이냐면은 예전에 마이클이 발매한 앨범 수록곡들이 마이클 회사 쪽에 묶인 게 아니고 전부 다 소니 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이클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걸 알고 격분을 했습니다. 그 계기로 소니랑 마이클이랑 핀트가 완전히 틀어지는데 소니의 계획이 뭐였냐면은 나중에 마이클이 한물이 가고 평판이 아작이 나고 힘이 없어지고 통장이 개털이 되면은 결국에는 마이클이 가지고 있는 지분 50%를 헐값에 처분을 할 거고 그러면은 소니가 비틀즈, 마이클 잭슨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가수들의 카탈로그를 한 방에 닦아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클이 2002년에 발매한 앨범 인빈서블 앨범 홍보 때는 일부러 손 놓고 도와주지도 않고 관짝에 못질을 했다는 그런 썰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무튼 이렇게 마이클의 불행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샴페인을 까던 게 바로 소니 뮤직이고 소니 뮤직 사장 토미 모톨라였습니다. 토미 모톨라 이마가 얼마나 악질인지는 제가 머라이어 캐리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개털이 된 마이클은 소니 뮤직으로부터 저작권 카탈로그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당시 마이클 앞으로 달려있던 외상값이 6,500억 원 정도 되는 천문학적인 빚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은 손발이 완전히 묶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 분신과 같은 네버랜드도 넘어갈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의문의 남자가 마이클의 인생에 5단 기어를 받고 들어옵니다. 바로 토메토메라는 남자입니다. 당시 네버랜드가 압류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마이클의 형 저메인 잭슨이 이쪽 계통 전문가라면서 마이클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예,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 계시소. 예, 토메토메입니다. 예, 그냥 편하게 토박사라고 부르이소. 예, 지금 제가 저쪽에 저메인 형님 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 근데 요 채무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제 전공이고 바삭하니까 저를 한번 믿고 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토 박사님은 경영이나 경제 쪽 전공이신가요? 저는 정형외과 쪽에 있는 사람인데 경제 분야 이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경제 쪽은 제가 박사라고 보시면 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저쪽에 어디고 저 세네갈 세네갈 순회대사로도 저가 좀 있었고 좌우간 이 계통은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은 저쪽에 엄공동 사거리 쪽에 해장국 잘하는데 예약을 해놨으니까네 가가지고 해장국 한 그릇 때리고 오시면은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라는 토메토메 박사에게 일을 맡겨봅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던 마이클에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토메토메가 톰 바락이라는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콜로니 캐피털을 연줄로 낚아온 겁니다. 콜로니 캐피털은 여러분들 마이클을 압박하던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2,300만 달러가 넘는 대출 채권을 한 방에 직접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빚이 마이클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캐피탈 회사가 그냥 한 방에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버랜드 압류 소송이 중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마이클한테 돈 내놔라고 압박하던 빚쟁이들이 정리가 되고 빚을 사버린 콜로니 캐피털이 투자자 형식으로 같이 동업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고 기는 금융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변호사들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 전부 다 하나같이 이거는 답이 없다고 포기했던 문제를 갖다가 전화 한 방으로 마치 자기 분신과 같았던 네버랜드를 살려냈으니까
마이클은 이 토메토메한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메토메에게 재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을 합니다. 그렇게 마이클의 절대적 신뢰를 얻게 된 토메토메가 마이클이 철저히 자신의 통제에 있도록 주변 인물들을 완전히 통제를 합니다. 마이클 오랜 친구들 아니면은 뭐 엄마 캐서린 여사나 뭐 가족들까지 토메토메를 거치지 않고는 마이클이랑 연락도 못하게 고립을 완전히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클은 이 신뢰의 값이 자신의 목숨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콜로니 캐피털 바락 회장이 네버랜드 관련 빚을 청산해준 다음에 바로 마이클한테 여러 장의 계약서를 딱 내밀어요. 돈 갚아줬으니까 돈 뱉어내라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계약서는 뭐였느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거대 공연 기획사 AEG 라이브와의 전속 계약서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시카모어 밸리 렌치라는 합작 부동산 투자 법인 설립 계약서였어요. 바락 회장이 지금 네버랜드 상태를 미루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돈 먹는 하마니까 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네버랜드를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사실 마이클이 그렇게 네버랜드에 집착한 이유가 놀이기구나 동물들처럼 자기가 어릴 때 누리지 못했던 그런 동심을 가지게 해주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서 절실한 건데, 돈 장사하는 양반들한테 뭐 동심이고 농심이고 그런 게 있습니까? 돈 빌렸으면 고깃값을 벌어야죠. 그죠? 시카모어 밸리 렌치 법인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네버랜드 간판을 떼내고 놀이기구나 동물들이 속전속결로 처분이 됩니다. 자기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마이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락 회장이 내민 두 번째 계약서 AEG 라이브와의 계약인데, 이거는 런던 O2 아레나 10회 전속 공연 계약이었습니다. 10회. 마이클이 그때 50줄이었어요, 여러분들. AEG는 사실 마이클 건강 상태랑 정신적 불안감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여기저기에 보험 장치를 심어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일단 마이클한테 막대한 선금을 찔러주는 대신에 이걸로 빚도 갚고 뭐 병원비도 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금을 찔러주는 대신에 담보 조항을 잡아넣는데, 만약에 마이클이 공연을 취소하거나 건강상 무대에 못 올라오면은 선금 전액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공연을 취소를 해가지고 전액을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데 돈이 빈다. 그러면은 마이클이 가지고 있던 음악 판권이랑 바락 회장과 합작으로 설립한 부동산 법인, 그러니까 남아있는 네버랜드 지분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 완전 양아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클이 공연을 취소해가지고 아파서 결근을 하잖아요. 마이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털어가겠다는 그런 계약인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이클은 모타운, 에픽 아니면 소니 뮤직을 거치면서 이미 노예 계약에 학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AEG 라이브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부려먹으려는 건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망설이고 있는 마이클한테 간신배 토메토메가 속삭입니다. 아니 마이클, 이 정도 선금에 이거를 망설이는 게 말이 돼? 아니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하는 계획이라니까. 이거 전 세계 순회 공연이 아니잖아. 한 공연장에서 10번이니까 싸돌아 댕길 필요도 없고 런던에서 머물면서 컨디션 조절하면서 하면 되잖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선수끼리. 마이클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10회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AEG는 빠르게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009년 3월 5일 오랜 은둔 생활을 끝내고 팝의 황제가 귀환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입니다. 수천 명의 팬들과 기자들이 운집했지만 마이클은 1시간 넘게 무대 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또 유난을 떤다고 또 대중들이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때 마침내 마이클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마이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걷는 것조차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명의 환호성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This is it. When I say this is it, it really means this is it. 제 마지막 공연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면 진짜 마지막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3분간의 짧은 연설을 마치고 V자를 들어올리며 황급히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마이클은 다시 수백 대의 카메라,
그리고 수천 명의 대중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그런 극심한 공포 때문에 사실은 대기실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1시간 지연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연설이 끝난 다음에 무대 뒤로 다시 내려왔을 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을 정도로 마이클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AEG는 빠르게 티켓 판매를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수백만 명이 몰리면서 서버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 냄새를 맡은 토메토메와 AEG 라이브는 마이클의 동의도 없이 공연 횟수를 10회 공연에서 50회로 늘려버립니다. 50회. 이 사실을 안 마이클은 나는 기계가 아니다. 50회 공연을 한다고 한 적 없다. 이거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거라고 하면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클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회 공연이랑 50회 공연이랑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클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불면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공연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증상이 심해졌고 AEG는 영국 현지에 있는 최고의 의사를 마이클에 붙여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AEG가 비용을 줄이려고 입을 트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마이클 입장에서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게 전문 의사가 아니고 프로포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이클이 2년 전에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주사 삼촌이 있었어요. 주사 삼촌. 컨레드 머레이라는 심장내과 전문의였거든요. 심장내과 전문의. 근데 제가 주사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양반이 심장내과 전문이지 뭐 마취과 의사도 아니고 뭐 수면장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프로포폴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마이클한테 찔러주는 주사 삼촌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이 이 컨레드 머레이를 주치의로 고용하고 싶다고 AEG에 통보를 하는데 AEG는 머레이에게 월 15만 달러, 월 2억을 꼽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단 마이클이 공연을 무사히 소화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걸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사 삼촌 머레이는 당시 빚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머레이의 목적은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이클의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조건 마이클이 무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확실한 거죠. 자, 첫 공연은 2009년 7월 8일 8시로 잡혔고 공연 준비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 2주 전인 6월 24일 밤에 공연의 마지막 퍼즐, 마이클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LA에 마련된 리허설 현장에 마이클이 등장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고 무대 위에 선 마이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전성기 시절 마이클을 연상시키듯 깃털처럼 가볍지만 강철처럼 묵직한 울림을 주는 엄청난 아우라를 뽐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다음에 마이클 무대를 목도한 그 모든 스태프하고 관계자들은 2주 뒤에 있을 공연이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마이클이 날아다닌 거예요. 하지만 정작 마이클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모습과는 달리 집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극도의 압박감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면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일 내가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잠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잠을 못 자면은 내일 일을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게 안정이 안 돼가지고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마이클은 지금 잠을 못 자면은 공연을 망치고 공연을 망치면은 빚을 못 갚는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6월 25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간에 마이클은 침대 위에서 뒤척입니다.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새벽 1시 30분에 계속 잠이 안 오니까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에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약발이 안 올라오고 마이클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머레이는 항불안제를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잠이 안 와서 밤새 버세드 같은 진정제를 추가로 투여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고 마이클은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공연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프로포폴 투약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러자 머레이는 아침 10시 40분에
심전도 모니터나 별다른 응급장치 없이 프로포폴을 추가적으로 투여합니다. 드디어 수면 상태에 빠진 마이클. 그리고 마이클이 마취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한 머레이는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 방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마이클 방으로 들어온 머레이. 하지만 마이클은 숨을 쉬지 않는, 영원히 깨지 않는 잠을 청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머레이는 원래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을 푹신한 침대 위에서 한 손으로 실시하고 불법 시술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신고 접수를 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이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 26분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은 팝의 황제, 역사상 가장 밝게 빛났던 마이클 잭슨은 향년 50세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더 비통한 사실은 마이클의 죽음이 기자회견이나 전문 보도국의 보도가 아닌 가십 채널 TMZ를 통해서 사망 후 18분 만에 보도가 되었고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이건 병원 직원 중 한 명이 포상금을 노리고 TMZ에 누설을 한 거예요. 마이클의 사망 이후에 팬들은 슬퍼했지만 지금껏 마이클이 추락하길 간절히 바라고 마이클의 추락 이후 엄청나게 부를 챙긴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마이클을 추락시켰고 어떤 식으로 부를 챙겼는지, 그리고 최근 앱스틴 파일로 드러난 마이클에 대한 반전까지 제가 한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